결혼 25년. 나 정재욱은 제약회사 영업이사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딸 소윤이의 학비와 교육비를 위해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 은경은 미술 치료사였다. 연봉 2,600만 원 정도로 높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다. 소윤이가 예고에 진학한 후에도 여전히 열심이었고 나는 그저 든든한 뒷받침이 되려고 노력했다. 변화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소윤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은경이 치과 검진을 자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오늘 치과 정기검진 받으러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중년이 되면 치아 관리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치아 정기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잇몸 치료까지. 일주일에 2~3번은 치과에 가는 날이 많아졌다. 치과를 이렇게 자주 가야 해? 나이 들면서 치아가 약해져서 그래. 이태섭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고. 이태섭 원장, 소윤이 친구 태윤이의 아버지였다. 동네에서 꽤 유명한 치과의사라고 들었다. 연봉이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고소득 전문직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화장이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갈 때도 대충 나가던 사람이 치과에 갈 때는 꼼꼼하게 화장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치과에 그렇게 차려입고 가야 해? 사람들이 다 단정하게 오는데 나만 대충 갈 수는 없잖아.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은경이 요즘에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자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끔 웃음이 새어나왔다. 누구랑 메시지하는 거야? 아, 그냥 소윤이 친구 엄마들이랑 단톡방 얘기. 하지만 내가 곁에 오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세 번째는 귀가 시간이었다. 치과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치료가 그렇게 길어져? 원장님이 상담을 정말 꼼꼼히 해주시거든. 치아 건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야 하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결정적인 건 소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딸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아빠, 잠깐 얘기할까요? 소윤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얘기인데요. 소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전화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태윤이 아빠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19살 딸이 이런 걸 눈치챌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닐까? 소윤아, 엄마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 이태섭 원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의술도 뛰어나시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항상 좋은 조언 해주신다고. 이태섭,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은경이 집에서 치과 얘기를 할 때 가끔 언급하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엄마가 그분 얘기를 자주 해? 네. 그리고 요즘에는 태윤이한테도 자주 물어봐요. 아빠 근황이나 그런 것들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은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라고 믿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은경이 또 치과에 간다고 했을 때 자세히 관찰해봤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다. 치과 진료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나는 제약회사 영업이사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은경의 행동 패턴 변화, 소윤이의 증언,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들까지 모든 걸 종합해보니 불안한 결론이 나왔다. 혹시 은경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50살 중년 남자가 아내를 미행하거나 휴대폰을 뒤지는 건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확인해야 했다. 은경은 그날 밤도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다.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런 아내를 지켜봤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냥 기분 탓이기를 바랐다. 의심이 시작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은경의 치과 진료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정기검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였고 매번 다른 치료 명목이었다. 충치 치료, 잇몸 치료, 치석 제거, 교합 조정까지 마치 치료할 게 끝도 없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은경의 태도 변화였다. 예전에는 치과 가는 걸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치과 가는 거야? 응. 이태섭 원장님이 새로운 치료법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새로운 치료법. 일반 환자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치과의사가 있을까? 결정적인 단서는 일주일 전에 발견했다. 은경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을 보니 태섭 원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보고 싶어요. 어제도 설렜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미리 보기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연속으로 5통이나 온 걸 보면 뭔가 급한 내용인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나? 다음 날 회사에서 대학 동기인 변호사 연우에게 전화했다. 연우야,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처가 다른 남자와. 그런 것 같아서. 한참의 침묵 후 연우가 말했다. 증거가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메시지, 목격자 진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불법은 아니겠지? 4명이 카드 내역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아이가 본 건 목격자 진술로 충분해. 다만 휴대폰은 함부로 뒤지면 안 되고. 연우는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 불륜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야. 요즘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나와. 특히 상대방이 치과의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이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은경의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3월부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치과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평일 오후 2시, 8만 원. 치과 진료 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커피숍에서 추가 결제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연극, 공연 티켓 구매. 일요일 오후 예술의 전당. 나와 소윤이는 그날 집에 있었다. 그럼 은경은 누구와 갔을까?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15만 원. 내 넥타이가 아니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산 넥타이를 누구에게 준 걸까? 소윤이를 통해 얻은 정보도 있었다. 딸은 가끔 학교에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목격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알려줬다. 아빠, 엄마랑 이태섭 원장님이 학교 주차장에서 둘이서 차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언제? 지난주 금요일이요. 학부모 모임은 6시에 끝났는데 7시 넘어서까지 차 안에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갔는데 둘만 남아서 1시간 넘게 뭘 했을까? 그리고 이태섭 원장님이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19살 딸이 이런 걸 목격해야 하다니.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제약회사 영업이사답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은경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엑셀에 정리했다. 치과 진료라고 한 날들의 패턴을 분석해봤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유독 늦게 들어오는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그날들은 어김없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다. 회사에서 틈틈이 검색해본 결과 이태섭 치과의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8시까지 진료했다. 그런데 은경은 밤 10시, 11시에 들어온다고? 진료 후에 뭘 하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다. 은경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는데 순간적으로 확인해봤다. 은경 씨, 오늘 정말 예뻤어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좋은 꿈 꿔요. 이태섭이 보낸 메시지였다. 의사가 환자에게 예뻤다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일까?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나?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내 마음이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연봉 2,600만 원인 아내가 연봉 1억 9천만 원인 치과의사에게 마음이 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 차리, 미술치료사 vs 치과의사. 하지만 그래도 25년이었다. 소윤이를 함께 키우고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날 아침 은경이 또 치과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나도 치과 검진 받을까 생각 중인데 이태섭 원장님 어떤 분이야? 아,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의술도 뛰어나시고 환자 한 명 한 명 정말 세심하게 봐주셔. 은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남편이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5년 결혼 생활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그 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이 필요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15년 경력의 조사원 박 실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치과의사와의 불륜 케이스 요즘 종종 있어요. 특히 40대 중반 주부들이 경제적 격차를 느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전문직이라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치료라는 명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해드릴까요? 이태섭이라는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기본 신상부터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황까지 다 나와요. 일주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다. 이태섭, 치과의사, 결혼 20년 차, 부인과 고등학생 딸 하나, 연봉 1억 9천만 원 수준의 강남 아파트 한 채 소유. 겉보기에는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태섭은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이분이 좀 특이해요. 학부모 모임에서 항상 솔선수범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의료 상담도 무료로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집 남편이 이사를 가면서 조용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2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박 실장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GPS 추적은 불법이니 직접 미행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2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화요일 오후 2시, 치과 근처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2시간 밀담, 테이블에 앉아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사진, 금요일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어깨동무하는 사진, 토요일 오후, 이태섭의 차로 경기도 모 리조트로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건넨 USB에는 이태섭의 차량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에서 나온 대화가 들어있었다. 은경 씨, 남편은 당신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재욱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장만 다니고 저는 달라요. 당신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태섭 씨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5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대화도 있었다.
우리 진짜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소윤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나이죠. 당신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재욱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눈치챘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였다.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대화였다.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안 좋았어요? 결혼 초기부터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어요.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2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장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고? 그래도 2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의무감으로 산 거죠.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내가 은경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박 실장이 준 자료에는 이태섭과 은경이 함께 다닌 장소들의 목록도 있었다.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지난주 토요일, 이태섭과 은경이 경기도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록이었다. 리조트 예약 내역,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은경은 미술 치료사 워크숍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연우에게 보냈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인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연우의 답변은 간단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기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 상대방이 고소득 전문직이라 위자료 산정에 유리해. 5천만 원. 25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었다. 소윤이였다. 아빠,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후 소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태윤이랑은 어떻게 하죠? 걔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제서야 이 상황의 복잡함을 깨달았다.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의 친구 관계, 학부모 커뮤니티에서의 관계, 동네에서의 관계까지 모든 게 얽혀 있었다. 태윤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소윤아, 힘들겠지만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너는 친구 관계에만 집중해. 하지만 내 마음도 복잡했다. 이태섭에게 법적 대응을 한다면 태윤이도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다. 제약회사 영업이사답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은경과 이태섭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는 것. 25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끝내고 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토요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소윤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했고 은경에게는 특별한 얘기가 있다고 미리 알렸다. 뭔데 이렇게 정식으로? 은경이 웃으며 물었다. 죄책감 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25년을 속인 여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렸다. USB도 손에 쥐고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적 증거들이 담긴 작은 장치였다. 우선 이것부터 보자.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은경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의 모든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3월 15일 오후 2시. 치과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8만 원. 같은 날 같은 시간 커피숍 추가 결제. 그날 너 누구랑 만났어? 은경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치과 진료 후에 혼자. 혼자? 그럼 이건 뭐야?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다. 박 실장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은경과 이태섭이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어깨동무하며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소윤이가 작은 소리로 엄마 라고 중얼거렸다. 이 남자가 누구야? 이태섭 맞지? 은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도 들어봐.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이태섭의 차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재욱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달라요. 당신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은경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빠, 소윤이가 내 팔을 잡았다.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소윤아.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차분하게 네 번째 증거를 꺼냈다. 경기도 리조트 예약 내역과 체크인 기록이었다. 지난주 토요일 미술치료사 워크숍에 간다고 했지? 실제로는 이태섭이랑 리조트에서 하룻밤 보냈더라. 아빠, 이게 뭐예요? 소윤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19살 딸이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치과 진료는 핑계였고 그때까지 침묵하던 은경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25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재우가, 내가 외로웠어. 너는 항상 출장만 다니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2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장 다니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대화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했지. 녹음에 다 나와 있어. 은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대화까지 녹음된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소윤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은경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소윤아. 아니에요. 저도 다 봤어요. 엄마가 휴대폰 보면서 웃는 것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것도. 근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딸의 말에 은경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윤아. 아빠 편에 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연우가 준비해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서류였다.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할 거야. 이혼 청구와 이태섭에 대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5천만 원? 은경이 놀라며 되물었다. 25년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해. 하지만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받아낼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이태섭이었다. 은경과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딱 좋네. 나는 문을 열었다. 이태섭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실내 분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기는. 당신이 이태섭이죠? 네. 그런데 무슨.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이태섭에게도 똑같은 증거들을 보여줬다. 사진, 녹음, 리조트 기록까지. 그는 점점 얼굴이 파래졌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당신 부인한테 하세요. 참, 부인도 이 사실 알아야겠네요. 형님, 제발,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생각 안 했으면서? 나는 이태섭의 부인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다. 이태섭이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증거도 다 있다고 했다. 이태섭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월요일에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준비하세요. 형님,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신 문제죠. 연봉 1억 9천만 원 받으시면서 5천만 원 없어요? 이태섭이 나간 후 집 안은 조용해졌다. 은경은 계속 울고 있었고 소윤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소윤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요. 그날 밤 은경은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나와 소윤이뿐이었다. 한편 이태섭의 상황은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안 후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고등학생 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이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지자
우리 아이를 그런 사람이 치료했다니 라며 환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월 수입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던 치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역에서 신뢰받던 전문가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이태섭은 결국 치과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다. 15년간 쌓아온 지역 기반을 모두 잃은 채로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였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예상보다 빨랐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은경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사진, 녹음, 리조트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성립됐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내가 우세하게 받았다. 25년 동안 내가 벌어온 돈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더 중요한 건 상간자 소송이었다. 이태섭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법원은 4,50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으며 특히 피고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점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한다. 4,500만 원. 25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태섭은 판결 후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과는 당신 가족한테 하세요. 나한테 할 말은 아니죠. 결국 이태섭은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위자료를 지불했다. 그 과정에서 3,200만 원까지는 실제로 받아낼 수 있었다. 71% 회수율이었다. 이태섭의 몰락은 더 참담했다. 아파트를 팔고 난 후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야 했다. 15년간 운영하던 동네 치과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신뢰받던 전문가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환자 이탈로 인한 매출 급감은 덤이었다. 지혜의 몰락은 더 조용했지만 더 깊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모든 활동에서 배제됐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소윤이 학교에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소윤이 엄마가 친구 아빠랑 바람났다면서? 맞아. 법정에서 위자료까지 나왔다던데. 아이고, 그 집 아빠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소윤이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 했지만 오히려 당당했다. 아빠, 창피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엄마니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19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소윤이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버텨줬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태윤이였다. 소윤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태윤이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크게 상처받았다. 부모의 이혼, 아버지에 대한 실망,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엄마가 그 당사자라는 복잡한 상황. 태윤이랑은 어떻게 지내? 요즘 거의 말 안 해요. 어색해서.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잘못한 건 어른들이에요. 그래도 소윤이가 친구 하나를 잃게 된 건 사실이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녀의 관계였다. 은경이 없어진 후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게 됐고 대화도 늘어났다. 아빠, 요리 배워보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윤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25년 동안 은경에게만 맡겨뒀던 살림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6개월 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소윤이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싶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새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빌라였다.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소윤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근처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소윤이가 전학하기에 적합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소윤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이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소윤이를 보면서 나도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재욱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은경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미술학원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소윤이를 보고 싶다고도 했지만 딸이 거부했다. 아빠,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소윤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주말에는 소윤이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50살 중년 남자에게는 늦은 시작이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겁다. 무엇보다 소윤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예전에는 은경을 통해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제가 대학 가면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세요? 걱정 마.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랬다.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자유로웠다.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소윤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우연히 학부모 불륜 뉴스가 나왔다. 우리와 비슷한 사건이었다. 아빠,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처럼. 나는 소윤이에게 말했다. 소윤아, 기억해. 내 친구 아빠가 내 엄마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건 지켜야 할 최소한이었다는 걸. 네, 아빠, 저는 절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게요. 25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배신당했을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확실한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배신에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란다.